쨍그랑 그릇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치 바늘처럼 저녁 식사 시간의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오가던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손에 든 갈비찜 반 조각을 미처 건네주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사방으로 조각난 고급 유기 그릇이 흩어져 있었고 기름기와 밥알이 사방에 튀어 있었다. 어머나 세상에.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허벅지를 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우리가 한 세트로 맞춘 귀한 유기 그릇이잖아. 이제 하나가 비어서 세트도 아니게 됐네. 어머니는 허둥지둥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우려 하며 연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손이 미끄러웠어. 금방 치울게라고 말했다. 뭘로 치우게? 남편 박준호가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리쳤다. 목소리는 사람을 얼려 죽일 듯이 차가웠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바닥의 난장판을 경멸적으로 쳐다봤다. 마치 깨진 그릇 조각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손발이 그렇게 굼떠서 뭘 제대로 하겠어? 그릇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어머니의 굽혔던 허리가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 자세 그대로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무언가에 의해 세게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박준호 씨, 말 좀 그만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릇 하나일 뿐인데 깨지면 깨진 거죠. 그릇 하나일 뿐이라고? 박준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붙였다. 화는 더욱 거세졌다. 서연우, 말 쉽게 하네. 이게 보통 그릇이야.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 우리 집에 와 계신 며칠 동안 깨뜨린 게 몇 개야? 걸레질하다가 대리석 바닥에 흠집 내고 빨래 널다가 베란다 화분 넘어뜨리고 이젠 그릇까지 깨? 정말 나이 들수록 쓸모가 없어진다니까. 쓸모가 없다는 세 글자가 채찍처럼 내 마음에 내리꽂혔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박준호, 그 입 닥쳐. 우리 엄마야. 당신 엄마면 뭐 어쨌는데? 당신 엄마라고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사고만 쳐도 된다는 거야? 박준호도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쓸모없는 인간. 보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당장 꺼져. 당신 집으로 썩 꺼지라고. 어머니는 마침내 허리를 폈다. 눈가는 새빨갛게 충혈되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애써 떨어뜨리지 않으려 참고 있었다. 그는 나와 박준호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한참 만에야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연우야, 엄마 먼저 갈게. 너희들 싸우지 마라.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손님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엄마, 내가 뒤쫓아 가려 하자. 서연우, 거기서. 박준호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당신 엄마, 가게 해. 당장, 지금 당장. 이 집에 그 여자가 있으면 내가 없어?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연우야, 어미 말이 좀 그렇지만 내 엄마도 참 문제다. 맨날 사고만 치고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너희들도 이 일로 싸우지 말고.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박준호의 얼굴과 옆에서 고소해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지금 그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머니를 더욱 힘들고 창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입술을 피맛이 날 때까지 꽉 깨물고서야 튀어나오려는 욕설을 간신히 억눌렀다. 박준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좋아. 내가 엄마 모셔다 드릴게.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나를 등진 채 낡은 여행 가방에 옷 몇 가지를 되는 대로 쑤셔넣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몰래 울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그만 싸. 내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요. 어머니의 여행 가방 지퍼를 올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박준호, 김영자, 당신들은 오늘 뱉은 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당신들이 지금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보금자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당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차가 한참을 달린 후에도 백미러를 통해 어머니가 그 자리에 홀로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 외로운 그림자는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는 코너를 돌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드셨다.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을 느끼고서야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쓸모없는 인간, 당장 꺼져. 박준호의 그 말이 녹음기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반복될 때마다 내 마음속의 불길은 한 뼘씩 더 타올랐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 화려하고 그릇 하나까지 세트로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강남의 고급 빌라는 이제 나에게 숨막히는 금빛 세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차를 한강변으로 몰아 시동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았다.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 차창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내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었다. 어둠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가 박준호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하셨다. 아버지 서정훈 씨는 과묵한 분이셨다. 평소 말씀이 거의 없으셨지만 그날만큼은 내 손을 잡고 많은 말씀을 하셨다. 연우야, 박준호 그 친구. 겉보기엔 싹싹해 보이지만 너한테 너무 과하게 잘하는 게 오히려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눈빛이 너무 약삭발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아빠는 네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당시 나는 박준호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눈이 멀어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가 구식 사고방식에 갇혀 우리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원망했다.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아빠, 준호 씨가 저한테만 잘하면 됐죠. 제가 그 사람이랑 사는 거지 어머니랑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무슨 고생을 하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등이 더 굽어 보이셨다. 한참을 침묵하시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네가 정 그렇다면 아빠도 더는 말리지 않으마. 하지만 아빠가 너한테 퇴로는 마련해 줘야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그 말씀은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퇴로가 바로 그 50억 원의 혼수였다. 그것은 단순한 혼수가 아니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으신 돈에 젊은 시절 운 좋게 사업이 잘 되어 번 돈까지 합친 그분들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당시 박준호의 집안은 겉보기엔 번듯한 중소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체면을 차리고 또 내가 편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결혼식, 신혼집 마련, 인테리어 비용 거의 전부를 우리 집에서 냈다. 그 50억은 명목상 혼수였지만 실제로는 박준호 집안 회사의 구멍을 메우고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빌라를 매입하며 그의 회사가 기사회생하는 데 쓰인 종잣돈이었다. 박준호와 그의 부모님은 당시 내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내가 박씨 가문의 복덩이라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인가 3년도 채 되지 않았다. 복덩이는 이제 그들 눈에 함부로 부려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니. 나는 어두운 강물을 향해 냉소했다. 정말이지 차가운 농담이었다. 박준호, 김영자, 당신들은 모두 잊었나? 당신들이 지금 입고 먹고 쓰는 모든 것, 당신들 박씨 가문의 그 번듯해 보이는 회사가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 누구의 돈으로 일어섰는지, 당신들은 내가, 서연우가 당신들 박씨 가문에 시집왔으니 나와 내 친정의 모든 것이 당연히 당신들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강바람에 소름이 돋았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라내 마지막 망설임과 나약함까지 모두 제로 만들어버렸다. 상처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운다고 뭐가 해결되나? 나는 박준호와 그 교활하고 야박한 김영자가 오늘 우리 엄마에게 한 모든 짓과 뱉은 모든 말에 대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퇴로,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다.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있지 않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마치 칼집에서 뽑아든 두 자루의 칼처럼 빛났다. 나는 숨막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방향을 틀어 결혼 전 내가 사두었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오늘 밤 나는 절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이 50억의 빚을 어떻게 그들과 하나하나 계산할지 차분히 생각해야 했다. 첫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핸들을 쥔 채 점점 차가워지는 눈빛으로 생각했다. 그래, 매달 꼬박꼬박 김영자 통장으로 입금되어 그녀가 마음 편히 고스톱을 치고 금팔찌를 사게 해주던 그 생활비부터 시작하자.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끊어줄 시간이다.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문을 닫으니 세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곳에는 비싼 원목 가구도 눈에 거슬리는 세트 도자기도 없었다. 오직 내가 직접 고른 소박한 가구들과 익숙한 아로마 향기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서늘한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밤새 참아왔던 탁한 숨을 길게 내쉬었다. 큰 등은 켜지 않고 책상 위 스탠드만 켰다. 은은한 노란 불빛이 작은 공간을 비추며 내가 금고에서 꺼내 온 서류 상자 몇 개를 밝혔다. 이것들이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퇴로이자 앞으로 내가 벌일 모든 행동의 기반이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 주식증명서, 그리고 두툼한 계약서 여러 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차가운 종이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3년 전의 광경이 다시 눈앞에 선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딸을 시집 보내는 기쁨보다는 매우 엄숙한 표정이셨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주셨다. 지금 이 계약서들의 초안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말씀하셨다. 연우야, 이 50억은 아빠 엄마가 너에게 주는 버팀목이지 박씨 가문에 주는 예단이 아니다. 잘 들어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아빠가 관여하지 않겠지만 규칙은 세워야 한다. 당시 나는 속으로 아버지가 너무 신중하시다고 생각했다. 박준호와 그 가족들이 나에게 저렇게 잘해주는데 설마 나를 속이겠냐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버지의 해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박씨 가문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가장 중요한 혼전 재산 약정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흑백의 글씨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 50억 원의 혼수는 나의 개인 재산에 속하며 이 돈으로 구매한 부동산, 차량, 회사 주식 등 모든 자산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또는 자산 자체는 여전히나 서연우 개인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계약서 뒤에는 박준호와 그의 부모님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다. 당시 그들은 성의를 보인다며 아주 흔쾌하게 서명했었다. 계약서 외에도 은행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거액의 자금이 어떻게 4명의 계좌에서 박씨 가문의 회사 계좌로 이체되어 소위 경영 확장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빌라의 전액을 지불했는지가 한 건 한 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빌라의 등기권리증 사본을 다시 집어들었다. 역시나 당시 집을 살 때 박준호는 신뢰의 표현이라며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달콤한 말로 나를 구슬렸다. 자기 혼자 명의로 하는 게 절차가 간단하다며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나는 그 말을 믿고 좇았다. 하지만 이제 이 계약서가 있는 한 이 빌라의 법적 소유권은 따져볼 여지가 충분했다. 계약서에는 내 혼수로 구매한 부동산은 누구의 명의로 등기되든 실제 소유권은 나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박씨 가문의 파크 건설. 당시 회사는 도산 직전이었고 내 돈이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다.
그 기회에 작은 공장 2개를 헐값에 인수하며 규모도 꽤 커졌다. 계약서에는 이 투자가 회사 지분 30%의 의결권 없는 주식 간고를 차지하며 주식은 박준호 명의로 신탁하되 수익권과 처분권은 나에게 있다고 약정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스탠드 불빛이 내 얼굴 반쪽을 비췄다. 이 서류들을 보며 내 머릿속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박준호와 그 가족들은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 내가 가져온 이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정말로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만큼의 부를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 서연우는 그저 운 좋게 시집온 꼽사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김영자가 감히 우리 엄마에게 호통을 치고 박준호가 감히 우리 엄마의 면전에 대고 꺼지라고 소리친 것도 바로 이 허황된 자신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저장해 두었지만 거의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찾았다. 이 변호사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 모든 계약서의 법률 자문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이 변호사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연우 양.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변호사님,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3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작성했던 그 재산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만약 제가 지금 그 계약서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전화기 저편에서 이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연우 양,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생긴 건가? 도움이 필요한가? 네, 변호사님.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힘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방향 없는 분노가 아니었다. 이제 명확한 로드맵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다. 박준호였다. 나는 화면에 반짝이는 이름을 보며 냉소했다. 이제 와서 전화를 하다니 어젯밤에 그 기세는 어디 갔을까? 나는 받지 않고 저절로 끊길 때까지 내버려뒀다. 이제 주도권은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씻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에야 휴대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내 명의의 카드 중 하나는 매달 5일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자동으로 이체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명목은 생활비였다. 오늘은 5일이 아니었지만 이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했다. 전화가 연결되자 상담원의 목소리는 상냥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제 명의의 끝자리 8888번 체크카드에서 끝자리 6666번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권한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내 정보를 확인한 후 말했다. 네, 서연우 고객님. 해당 정기이체 약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300만 원은 지금 우리 집안의 큰돈은 아니지만 김영자 여사가 사모님 체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그녀는 그렇게 마음 편히 고스톱판에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고 번쩍거리지만 실제 순금 함량은 별로인 장신구들을 쉽게 살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나는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김영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박준호는 없었다. 아마 회사에 갔을 것이다. 김영자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다. 어이구, 이제야 기어 들어오시네. 아주 대단한 며느님 나셨어. 전화도 안 받고. 내 그 쓸모없는 엄마 따라서 아예 나가버린 줄 알았지. 예전 같았으면 분명 속으로 분을 사귀거나 그녀와 다투거나
혼자 소가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얼굴에 옅은 미소까지 띠며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 집인데 제가 왜 안 돌아오겠어요? 어젯밤에 엄마 모셔다 드리고 피곤해서 거기서 자고 왔어요.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놔서 못 들었고요. 김영자 여사는 내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내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내 얼굴에서 죄책감이나 울었던 흔적을 찾으려는 듯했지만 실망한 눈치였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화제를 바꿨다. 연우야, 이달 생활비 말이다. 네가 잊어버린 거 아니니?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왔구나. 이렇게 빨리 돈 타령을 할 줄 알았다.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생활비요? 어머니,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영자 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려워. 뭐가 어려워? 매달 꼬박꼬박 주던 거잖아. 너 혹시 돈 함부로 쓴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데 이 돈은 집안 살림에 쓰는 돈이란 말이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집안 살림? 이 집의 장보기와 요리는 가사도우미가 하고 수도세와 관리비는 모두 가정 공용 계좌에서 나간다. 그녀의 그 생활비는 순전히 그녀의 개인 용돈으로 거의 전부가 고스톱 한 돈과 잡다한 물건을 사는 데 쓰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친정아버지께서요. 오랜 전후분 댁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셨대요. 아버지께서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제게서 먼저 2억을 빌려가셨어요. 제 통장에 지금 유동자금이 별로 없어서요. 다음 예금이 만기되어야 해요. 이번 달은 좀 아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미리 생각해둔 핑계를 댔다.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김영자 여사가 급한 일에 빌려준 돈을 다시 뺏어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역시나 김영자 여사는 입을 열어 욕을 하려다 마땅한 핑곗거리를 찾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분한 듯 말했다. 2억? 빌려달라면 덥석 빌려주고 너희 서씨 집안은 아주 통이 크구나.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하라고. 내가 이번 달에 잡아놓은 고스톱 약속이 몇 개고 봐둔 금팔찌도 있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고스톱은 미루시면 되잖아요. 금팔찌는 다음 달에 사셔도 되고요. 급한 사람을 돕는 일인데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최대 한 달이면 돈 갚을 수 있다고. 김영자 여사는 화가 나서 가슴을 들썩이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 엄마 그깟 일 때문에 나한테 생활비로 화풀이하는 거잖아. 서연우,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아직 네가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녀와 말 섞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서 은밀한 쾌감이 느껴졌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 김영자,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 좀 피곤해서 방에 들어가 쉴게요. 집에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준호 씨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내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김영자 여사는 아래층에서 낮은 목소리로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것은 그저 작은 균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머지않아 이 견고해 보이던 집은 이 균열들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생활비를 끄는 효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맹렬하게 나타났다. 이틀 정도 조용하던 어느 날 저녁, 박준호가 웬일로 제 시간에 퇴근해 저녁을 먹었다. 식탁 분위기는 시작부터 좋지 않았다. 김영자 여사는 젓가락을 탁탁 소리내며 내려놓고 밥을 한술 떠서 유난히 힘주어 씹었다. 눈은 시시때때로 나를 힐끔거렸다. 박준호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반찬이 입에 안 맞으세요? 김영자 여사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밥그릇을 밀치며 시작했다. 입에 맡긴 뭐가 맞아. 화가 나서 밥이 넘어가질 않는데. 준호 너는 몰라서 그래. 요즘 어떤 것들은 날개가 돋쳤는지 이 시어미를 아주 우습게 안다니까. 박준호가 나를 쳐다보며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물었다. 또 왜요? 왜냐고? 김영자 여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나를 가리켰다. 얘한테 물어봐. 이번 달 생활비를 준다, 안 준다 말도 없이 끊어버렸어. 무슨 아빠가 전우한테 돈 빌려줬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말이야. 내가 보기엔 걔 엄마 그까들 때문에 일부러 나한테 심술 부리는 거야. 며칠 편하게 지내나 했더니 또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 박준호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연우 씨, 어머니 말씀 사실이야? 정말 생활비 끊었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전부 말씀하시진 않았네요. 아버지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잠시 빌려가신 거 맞아요. 어머니께도 설명드렸고요. 최대 한 달이면 다시 채워 넣겠다고. 혹시 집에 쌀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수도세 낼 돈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내일 바로 납부할게요. 박준호는 내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집안의 큰 지출은 확실히 김영자 여사의 그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다. 그렇다고 당신 마음대로 끊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매달 고스톱도 좀 치시고 물건도 좀 사시는데 그 돈이 뭐 어쨌다고. 우리가 못 줄 형편도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머니 체면이 뭐가 돼? 김영자 여사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맞아. 나 이제 고스톱 치러 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왜 판에 안 끼냐고 물어볼까봐 무서워서. 내가 받았던 그 금팔찌도 이제 물 건너갔어. 서연우, 너 정말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나는 이모자가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불길이 다시 한번 치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억눌렀다. 나는 박준호를 보며 한자 물었다. 박준호 씨, 그럼 당신 생각에는 매달 어머니께 용돈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한 달 안 드리는 건 하늘이 무너질 큰 잘못이고 당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박준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잖아.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좋아요. 효도는 당연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우리 엄마는요? 당신이 내 앞에서 우리 엄마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꺼지라고 소리칠 때 당신은 효도를 생각했나요? 내 체면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박준호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혀 얼굴이 시뻘개졌다.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자 여사는 아들이 궁지에 몰리자 즉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거랑 이거랑 같니? 내 엄마는 손발이 굼떠서 물건을 깨뜨렸잖아. 듣기 싫은 소리 좀 하자면 남의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사고만 쳤다고. 남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거칠게 끊었다.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김영자 여사님, 똑똑히 아셔야 할 텐데요.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당신들 박씨 가문 회사가 누구 덕분에 다시 일어섰는지, 진짜 따지고 보면 누가 이 집의 남일까요? 이 말이 나오자 김영자 여사와 박준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김영자 여사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박준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치부를 들춰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서연우, 너 무슨 헛소리야. 박준호가 테이블을 세게 치며 벌떡 일어났다. 기세로 나를 억누르려는 듯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고 너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나는 냉소하며 나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분노 어린 시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했다. 박준호 3년 전에 썼던 그 계약서 내가 찾아서 당신 기억을 되살려줘야 할까? 회사 자금 출처 내역서 내가 확인해 볼까?
이 변호사님 모셔와서 법적으로 이게 누구 재산인지 설명해 달라고 할까? 박준호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였다.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영자 여사가 옆에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세상에, 세상에, 서연우, 너 지금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냐? 돈으로 우리를 협박해? 우리 박씨 가문이 너를 거둬주지 않았으면 네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거둬줬다고요?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우스웠다. 김영자 여사님, 당신들은 정말 편한 세월에 젖어 자기들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린 모양이군요. 좋아요. 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확실하게 말하죠. 오늘부터 매달 드리던 생활비 300만 원은 영구적으로 중단합니다. 당신 아들이 돈 잘 번다면서요? 그 아들한테 효도 받으세요. 이번 정면 충돌로 나는 그들의 파렴치함과 허세를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내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그 계약서를 언급하는 것을, 빌라, 상가, 그리고 회사 지분, 이제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김영자 여사와 박준호와 정면으로 부딪힌 후 집안은 완전히 냉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 모자는 아마 서로 합의를 본 듯 나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폈다.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식사도 따로 했다. 그들이 먼저 아래층에서 식사를 마치면 내가 내려가서 알아서 챙겨 먹었다. 오히려 나는 그 편이 마음 편했다. 다음 계획을 세울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 나는 김영자 여사의 생활비를 끊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뼈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짜 급소는 실질적인 자산, 특히 박준호 명의로 등기된 이 빌라와 내 돈으로 사서 역시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길가의 상가 2채였다. 그게 진짜 큰 건이었다. 나는 다시 이 변호사님을 만났다. 이번에는 그의 법률사무소에서였다. 넓은 사무실 책상 맞은편에서 이 변호사님은 내가 최근 겪은 일, 특히 박준호가 우리 엄마를 욕했던 부분을 들으시며 미간을 찌푸리셨다. 연우 양, 고생이 많았네. 걱정 말게. 법은 증거와 계약을 따르는 법이야. 자네가 가진 서류들은 매우 완전하고 명확해서 그 50억 원이 자네 개인 재산이며 그 돈으로 취득한 자산의 귀속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그 빌라와 상가 2채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법적으로 제 명의로 확실하게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등기부등본에는 박준호 한 사람 이름만 올라가 있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할까요? 이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노련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복잡하지 않네. 우리에게는 법적 효력을 가진 혼전재산 약정서가 있잖나. 이게 바로 만능 열쇠지.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네.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네. 즉, 명의를 박준호에서 서연우, 자네 이름으로 바꾸는 거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박준호 본인의 협조가 필요해. 신분증을 들고 자네와 함께 등기소에 가서 직접 서명해야 하네. 지금 자네들 관계를 생각하면 그가 협조할 것 같지는 않군.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절대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2번째 방법이 있지. 이 방법 역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네. 이 변호사님은 서류철에서 서류 양식 하나를 꺼내셨다. 우리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네. 해당 빌라와 상가의 실제 소유권이 서연우, 자네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지. 일단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네. 박준호의 협조는 필요 없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승소율은 100%네. 나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저울질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일이 공개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변호사님, 그럼 2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죠.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좋아. 이 변호사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과 모든 계약서, 지급 증빙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준비해야 하네. 그리고 더 빠른 보조 수단이 하나 있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우선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들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네. 이 절차는 매우 빨라서 신청서와 계약 증명서를 제출하면 며칠 내로 처리될 걸세.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박준호는 자네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들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어떤 형태의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네. 말하자면 먼저 안전 잠금 장치를 거는 셈이지. 그거 좋네요. 내 눈이 빛났다. 우선 가처분 신청부터 해서 그가 자산을 처분할 길을 막아버리죠. 동시에 소송 서류를 준비하고요. 문제없네. 이 변호사님은 전화를 들어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지금 바로 서연우 양의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접수하게. 비서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이 변호사님은 일 처리가 신속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었다. 그 후 며칠간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집안에서 고립된 사람처럼 행동했다. 평소처럼 출퇴근했다. 내게는 한가한 직업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용만 하는 것이었다. 박준호와 김영자 여사의 차가운 얼굴을 못 본 척했다. 박준호는 아마 내가 그들의 냉대에 굴복했거나 생활비를 끊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더욱 안심하고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며 회사 일에 바쁜 척했다.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접대에 바쁘고 회사 실적을 자랑하는 동안 내가 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빌라와 두 상가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는 것을. 모든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순조로웠다. 담당자는 계약 서류를 검토한 후 금방 신청을 수리했다. 며칠 후 나는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폰에 그 짧은 메시지를 보며 나는 이미 조용히 박씨 가문의 목에 첫 번째 올가미를 살짝 조였다는 것을 알았다. 빌라, 상가, 그들이 자기 소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자산들은 법적으로 이미 동결 상태에 들어갔다. 내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만 하면 명실상부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 박준호는 아직도 가장의 환상에 빠져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퇴로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빌라와 상가에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놓였다. 하지만 나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준호의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은 그 집 외에도 바로 파크건설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 보니 이 회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제 그를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왔다. 나는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를 꺼내 그 위에 적힌 30% 지분이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 30%는 회사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박준호의 아버지 박대산 회장 다음으로 큰 이대 주주였다. 이전에는 내가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이 지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제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였다. 나는 박준호에게 바로 가지 않고 먼저 회사의 재무이사인 왕 이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 왕 이사님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으로 웰은 정직하며 회사의 최근 몇 년간의 장부를 꿰뚫고 있는 분이었다. 우리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한 찻집의 별실에서 만났다. 왕 이사님은 나를 보자 조금 어색해하셨다. 아마 내가 자신을 찾아온 목적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하신 듯했다. 나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왕 이사님,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의 최근 2년간의 실제 경영 상황, 특히 현금 흐름과 이익 분배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왕 이사님은 잠시 망설이다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다. 서연우 사모님, 아니, 서연우님, 물어보시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겉보기에는 수주도 많고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익은 매우 박합니다. 대금 회수 기간이 길어서 장부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현금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박 대표님이 최근 1년간 여러 명목으로 회사에서 가져간 자금이 꽤 많습니다. 접대비, 관계 확장비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장부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과 몇몇 측근들에게 지급한 보너스와 배당금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역시 내가 짐작한 대로였다. 박준호는 이미 회사를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여기며 내가 가져온 자본으로 창출한 얼마 안 되는 이익을 탕진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왕 이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비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왕 이사님은 서둘러 약속했다. 걱정 마십시오. 연우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 나의 다음 계획은 더욱 명확해졌다. 며칠 후 나는 직접 파크건설로 찾아갔다. 결혼 후 처음으로 주주의 신분으로 이 회사에 발을 들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왔냐고 물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박대산 회장님이나 박준호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서연우라고 하고 이 회사 주주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주주라는 말에 잠시 놀란 듯했다. 내 차림새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는 서둘러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호의 아버지 박대산 회장이 직접 사무실에서 나와 나를 맞았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지하기 어려운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연우야, 어쩐 일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박대산 회장은 나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용건을 말했다. 아버님, 오늘 저는 회사 주주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회사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싶고 또한 회사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대산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연우야, 네가 평소에 하는 일도 바쁜데 회사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나와 준호가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네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니?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아버님, 제가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데 돈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특히 최근 회사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더욱 힘을 보태야지요. 대단한 직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부사장 직함만 달고 주로 재무 결제와 주요 프로젝트 결정에만 참여하겠습니다. 처음 투자한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으니 제가 그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나는 일부러 투자와 책임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박대산 회장의 얼굴색이 몇 번이나 변했다. 그는 당연히 내 말의 속뜻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이해득실을 따지는 듯했다. 결국 그는 내가 명목상의 직함을 갖는 것이 내가 문제를 일으켜 지분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우선 상황 파악부터 하려무나 내가 준호한테 준비하라고 시키마. 박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보다 훨씬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아버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내 앞에서 소리쳤다. 아버지,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 여자를 왜 회사 일에 끼어들게 해요? 이 여자가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요?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를 쳐다봤다. 박 대표님, 제가 뭘 모른다고요? 적어도 저는 회사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건 압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접대를 핑계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박준호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서연우, 너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장부를 보면 알겠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박준호, 잊지 마. 나는 주주야.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 이건 법이 나에게 부여한 권리지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고. 나는 박대산 회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아버님, 그럼 그렇게 정한 걸로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준비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나는 얼굴이 흑빛이 된 박준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다. 그날부터 나는 파크 건설에 정식으로 출근했다. 나는 구체적인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재무 결제만큼은 확실하게 장악했다. 박준호가 이전처럼 마음대로 회사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나의 서명을 거쳐야 했다. 그가 제출하는 애매모호한 접대비, 업무 확장비 등은 내가 번번이 반려하며 상세한 내역과 영수증을 요구했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박준호의 회사 내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고 그의 측근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그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 나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회사 정관과 주주의 권리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분노로 온몸을 떨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박준호의 모습을 보니 3년간 묵혀두었던 우라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박준호의 목에 몇 개의 족쇄를 채운 후 나는 박씨 가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경멸과 무시, 나를 호구로 보는 눈빛이었다면 이제 그 눈빛에는 경계심, 심지어 감지하기 어려운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다. 특히 김영자 여사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나와 말할 때 그 거만하던 기세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심지어 나를 피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나는 정면 대결의 단계는 잠시 끝났다고 판단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들이 궁지에 몰려 무슨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지 몰랐다. 그러면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주먹을 뒤로 당기는 것은 더 세게 치기 위함이라고. 이제 주먹을 뒤로 당겨 그들이 경계를 풀게 할 때였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이례적으로 위층에서 혼자 식사하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지시하고 있던 김영자 여사를 향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김영자 여사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쳐다봤다. 손에 들고 있던 마늘까지 떨어뜨렸다. 네, 네가? 네. 나는 앞치마를 두르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오랜만에 요리하네요. 손 좀 풀어보려고요. 준호 씨가 갈비찜 좋아했죠. 그렇죠?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김영자 여사는 옆에서 의심과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기묘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사첩일탕의 저녁상을 차렸다. 색과 향, 맛이 모두 훌륭했다. 박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와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과 앞치마를 두른 내 모습을 보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밥을 퍼주며 적당히 미안한 기색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여보, 왔어요? 어서 손 씻고 밥 먹어요. 며칠 전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이 좀 심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박준호는 나를 보며 눈빛에 온통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자 여사가 식탁 밑에서 그의 발을 찼다. 나는 못 본 척하며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해봤어요. 한 가족이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앞으로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분담하도록 노력할게요. 회사 일도 당신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내 말은 빈틈이 없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도 내가 회사 일에 참여하는 것의 합리성을 분명히 했다. 박준호는 반신반의하며 음하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풀린 듯 보였다. 그날부터 나는 완벽하게 현명한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었다. 나는 매일 정시에 퇴근하면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다양한 요리를 했다. 김영자 여사에게는 꼬박꼬박 어머니라고 부르며 때때로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고스톱 한 해우는 어땠는지 물었다.
심지어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어머니, 전에 보셨던 그 금팔찌, 다음 달에 자금 사정 좀 나아지면 제가 모시고 가서 사드릴게요. 김영자 여사는 처음에는 극도로 불신하다가 점차 의심을 거두는 듯했다. 한 번은 내가 우연히 그녀가 박준호와 베란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제가 지금 무슨 꿍꿍이 속일까?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박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없잖아요. 제가 저렇게 한여처럼 우리를 모시는 게 좋지. 맨날 인상 쓰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회사에서도 요즘 조용하고요. 아마 제 분수를 깨달았겠죠. 더 이상 날 띄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경계를 풀어. 이 마지막 평온을 마음껏 즐기라고. 나는 박준호에게 더욱 헌신적으로 대했다. 아침에는 넥타이를 매주고 저녁에는 목욕물을 받아주었다. 그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해하며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의 그 허영심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내 앞에서 가장의 위엄을 부리기 시작했고 가끔은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요즘 행동이 괜찮군. 남편을 챙길 줄도 알고. 나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온순하게 대답했다. 예전에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한 번은 아파트 단지에서 장을 보고 오던 나를 이웃 아주머니가 붙잡고 말했다. 연우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듣자 하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효도를 한다며? 아주 깍듯하게 모신다고. 준호 씨는 정말 복 받았네. 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과찬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모두가 서연우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살기로 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엄마까지 전화를 걸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연우야, 너 괜찮니? 듣자 하니 네가 그쪽 사람들한테 아주 잘한다며? 너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마라. 나는 엄마를 안심시켰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다 생각이 있어요. 진짜 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다. 나는 가장 인내심 있는 사냥꾼처럼 정교하게 덫을 놓고 있었다. 사냥감이 경계를 풀고 심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박준호가 출장 가는 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전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욱 현명한 아내처럼 행동했다. 그의 짐을 꼼꼼하게 챙겨주며 계속해서 당부했다. 밖에서 접대할 때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밥 제때 챙겨 먹어요. 저녁에 호텔 들어가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고요. 박준호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떠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집안일, 수고가 많아. 나는 그의 차가 아파트 단지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얼굴의 모든 온순한 표정을 순식간에 거두었다.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이 세상은 마침내 완전히 조용해졌고 내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게 되었다. 김영자 여사는 아마 또 고스톱판에 갔을 것이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했던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먼저 나의 보석과 명품 가방들이었다. 이것들은 평소 드레스룸의 금고와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었다. 박준호와 김영자 여사가 각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두는 것은 결국 위험 요소였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큰 수납 가방 몇 개를 꺼내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목걸이, 샤넬 가방, 그리고 부모님께서 예전에 선물해 주신 값비싼 비치 장신구 몇 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가방에 담았다. 이것들은 내 혼수 중에서 가장 휴대하기 쉬운 현물 자산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서재에 있는 내 서류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모든 자산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이 들어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주식 증명서, 은행 예금 증서,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거액의 예비 자금이 들어있는 은행 카드 몇 장. 나는 빠르게 목록을 확인하며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도록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튼튼한 서류 상자에 가지런히 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내 명의의 모든 계좌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혼수의 주 계좌로 사용되던 은행 카드에는 아직 10억 원이 넘는 보통 예금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몇 번에 걸쳐 그 돈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새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했다. 이어서 몇 건의 만기된 예금 자금도 처리하여 모두 이체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화면에 거의 0으로 표시된 계좌 잔액을 보았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아쉬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홀가분함만이 느껴졌다. 50억 원의 혼수, 원금과 이자, 혹은 그것으로 교환한 자산의 통제권까지 포함하여 마침내 내가 완전하고 조용하게 되찾아왔다. 이 집은, 이 텅 빈 껍데기뿐인 집은 곧 그들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회사와 함께 이미 내가 속을 다 파냈다. 나는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를 불렀다. 기사님들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내 지시에 따라 귀중품이 담긴 수납 가방과 서류 상자를 조심스럽게 차에 실었다. 나는 직접 차에 타서 이 모든 물건들을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운반했다. 그리고 새로 산 나만 비밀번호를 아는 금고에 넣고 잠갔다. 모든 과정은 깔끔하고 신속했다. 박준호가 떠난 후 그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게 안부 전화를 걸어오기까지 불과 서너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내가 박준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이미 빌라 거실로 돌아와 있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고 심지어 적당히 피곤한 기세까지 섞여 있었다. 응, 도착했다니 다행이네. 나 방금 어머니 주무시게 하고 나도 이제 쉬려고. 그쪽 일은 순조로워? 전화기 저편의 박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몇 마디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이 환하게 켜진 호화롭게 장식된 이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곧 박씨 가문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모든 화병, 모든 샹들리에, 심지어 그들이 앉아있는 가죽 소파까지도 모두나 서연우의 돈으로 산 것이다. 그들은 마치 내 피와 살로 지어진 화려한 둥지 안에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제 내가 직접 이 둥지를 그들의 안락함과 오만함과 함께 허물어버릴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자산은 비워졌고 퇴로는 확보되었다. 남은 것은 박준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적절한 시점에 이 마지막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애써 유지해온 체면이 내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박준호가 출장 간 며칠 동안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그 온순한 며느리로서 김영자 여사를 편안하게 모셨다. 하지만 나는 잔잔한 수면 아래 이미 경류가 한계까지 차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단 하나의 돌파구만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호가 돌아오기 전날 밤 기회가 찾아왔다. 김영자 여사는 고스톱에서 돈을 잃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눈에 거슬려 또 시비를 걸고 싶었는지 저녁 식사 때 내가 내놓은 국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젓가락으로 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쳤다.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이 국은 뭐냐? 색깔이 이렇게 멀겋고 기름기 하나 없잖아. 보기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진다.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며칠 전 내가 효도할 때 그 마지못해 받아주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나는 속으로 알았다. 박준호가 돌아올 때가 되니 다시 기댈 언덕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옛버릇이 나오는 것이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냉소를 억누르고 얼굴에는 여전히 온순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건 똥과 율무갈비탕이에요. 담백하고 열을 내려주는 거라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몸에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김영자 여사가 젓가락을 내팽개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보기엔 네가 인색해서 그래. 갈비 두어 조각 더 넣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아들이 돌아올 때가 되니 이제 또 게으름 피우고 장꾀 부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서연우, 내가 말하는데 며칠 착한 척 했다고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된 줄 알아?
내 그 엄마한테서 배운 게 그렇지. 뭘 더 바라겠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야. 그녀는 또다시 우리 엄마를 언급했고 여전히 그런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불길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나는 억지로 참았다. 나는 그녀가 이 연극을 좀 더 과장되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그녀의 기세를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내가 반박하지 않자 그녀는 더욱 의기양양해져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우리 박씨 가문이 마음이 착해서 망정이지 내 엄마처럼 손발이 굼뜨고 격 떨어지는 사람이 어디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어? 우리 집 그릇을 깨뜨리고도 내가 배상하라고 안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너는 감히 그 여자 때문에 내 남편한테, 내 시어머니한테 얼굴을 붉혀? 정말이지 체면도 모르는구나. 그녀의 모든 말은 칼처럼 내 마음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고통으로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기다렸다. 그녀가 모든 막말을 다 쏟아내기를, 그녀가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를. 마침내 그녀는 욕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목이 말랐는지 자신이 그렇게 담백하다고 타박하던 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마치 역겨운 것을 뱉어내듯 갑자기 그릇에 담긴 국을 내게 끼얹었다. 국은 이미 뜨겁지 않았지만 미지근한 액체와 동화, 율무 몇 조각이 내 머리와 얼굴, 옷의 정면으로 쏟아졌다.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곧 억누를 수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다. 이것은 서러움이 아니었다. 완전한 결별의 신호였다. 김영자 여사도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허리에 손을 얹고 오만하게 말했다. 뭘 봐.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이딴 국은 개나 줘버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물이 내 머리카락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저 김영자 여사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김영자 여사는 내 눈빛에 약간 겁을 먹은 듯 겉으로는 강한 척 소리쳤다. 너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식탁 위에 있던 내 손대지 않은 밥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릇째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맑고 청명한 파여름은 며칠 전 우리 엄마가 그 그릇을 깨뜨렸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연한 힘이 실려 있었다. 엄청난 소리에 김영자 여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너 미쳤어? 나는 그녀를 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김영자 여사님,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몇 번이고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이제 감히 내게 국까지 끼얹어? 당신 정말 서연우가 당신이 주무르면 주무르는 대로 있는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당신, 그리고 당신 그 귀한 아들. 둘 다 잊었나 본데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 꼴을 하고 여기 앉아서 음식 타박이나 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인지. 김영자 여사는 내 기세에 눌려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다. 너 무슨 헛소리야. 우리 박씨 가문 능력 덕분이지. 박씨 가문 능력이라고? 나는 냉소하며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위층으로 향했다. 좋아, 아주 좋아. 박준호 돌아오면 당신 아들한테 똑똑히 보라고 해. 당신들 박씨 가문에 도대체 뭐가 남았는지. 다음 날 오후 현관문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박준호의 약간 피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피곤해 죽겠네. 이놈의 박람회는 하나도 재미없어. 어머니, 연우 씨, 나왔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모든 계약서와 증명서가 담긴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며칠 전에 그 온순한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김영자 여사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부엌에서 뛰쳐나와 박준호의 팔을 붙잡고 나를 가리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준호야, 너 드디어 왔구나. 얘 좀 봐. 서연우 쟤 좀 보라고. 쟤가 미쳤어. 어제 그릇을 깨부수고 나를 협박했어. 우리 박씨 가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박준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봤다.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났다. 서연우, 또 무슨 난리야? 내가 며칠째 비웠다고 조용히 좀 지낼 수 없어? 당장 어머니께 사과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 모자를 차분하게 훑어보았다. 시선은 마지막으로 박준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나는 그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자 마치 법정에서의 최종 변론처럼. 박준호 씨, 마침 잘 왔어요. 이제 확실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는 가장 위에 있던 혼전 재산 약정서를 집어들어 펼쳐서 핵심 조항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똑똑히 봐. 3년 전, 나 서연우는 50억 원의 혼수를 가지고 당신들 집에 시집 왔어. 이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약정되어 있지. 이 돈, 그리고 이 돈으로 구매한 모든 자산은 나 개인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박준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눈빛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즉시 애써 태어난 척하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다. 서연우,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다 낡은 종이 쪼가리 가지고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줘?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회사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나는 냉소하며 등기소의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통지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잘 봐. 이건 등기소의 공식 회신이야. 이제 이 빌라, 그리고 내 돈으로 산 그 상가 두 채는 이미 가처분 등기가 완료됐어. 법적으로 당신 박준호는 더 이상 단독으로 이 부동산들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없어. 김영자 여사는 가처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말에 즉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슨 등기? 네가 우리 집 재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준호야,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박준호가 그 통지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눈은 빠르게 그 위에 글자들을 훑어내렸다. 보면 볼수록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쏘아보았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가 가득했다. 너 언제? 서연우, 네가 감히 나 몰래 이런 짓을 해? 당신 몰래? 나는 그의 살기 어린 시선을 마주하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말했다. 내 것을 되찾아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 나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파크건설. 당시에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내 50억이 그걸 살렸어. 계약서에는 그 돈이 회사 지분 30%를 차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이제 나는 정식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했고 왕 이사님이 최근 2년간의 장부를 전부 내게 보여줬어. 박준호, 당신이 각종 명목으로 회사에서 빼돌리고 탕진한 돈이 얼마인지 내가 하나하나 당신과 아버님과 모든 주주들 앞에서 계산해줘야 할까? 헛소리, 개소리 마. 박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화가 나서 내게 소리쳤다. 목소리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는 듯했다.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뭔데 장부를 봐. 왕이사 그 배신자 자식. 나는 회사의 합법적인 주주야. 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어. 나는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회사의 미래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게 될 거야. 이 변호사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곧 법원의 판결이 나올 거고 이 집, 상가, 그리고 회사에 있는 내 지분은 모두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 서연우의 이름으로 돌아올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얼굴이 잿빛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는 박준호와 완전히 넋이 나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김영자 여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다시 말해서 박준호 씨, 김영자 여사님.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심지어 박준호 당신이 탕진한 회사 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나 서연우의 돈을 쓴 거야. 당신들이야말로 내 재산의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라고. 이제 내가 통보하지. 게임은 끝났어. 나는 서류 상자를 집어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며 최후 통첩을 남겼다. 하루의 시간을 주겠어. 당신들 물건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 내일 이 시간까지 당신들이 여기에 있는 걸 보면 나는 바로 열쇠 수리공을 부를 거야. 이후에 이혼 합의와 재산 분할 문제는 내 변호사가 당신들에게 연락할 거고, 내가 문을 닫고 나오자 뒤에서 김영자 여사의 돼지 멱다는 소리와 박준호의 무너지는 포효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이미 내게서 아주 멀리 있었다. 나는 서류 상자를 들고 곧장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문을 닫자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준호의 포효도 김영자 여사의 울부짖음도 없었다. 오직 나 자신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다. 방금 전 빌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나는 박준호와 김영자 여사가 지금쯤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을 알았다. 충격, 분노, 두려움, 믿을 수 없음, 온갖 감정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열쇠 수리공에게 문 밖으로 쫓겨나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다면 얌전히 짐을 싸서 나가는 수밖에. 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밤 9시쯤이었을까.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준호였다. 나는 몇 번 울리게 내버려 두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박준호의 분노에 찬 거의 찢어지는 듯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서연우, 이 독한 년. 너 시발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네가 어머니를 기절하게 만들었어. 너 지금 당장 썩 돌아와. 그 빌어먹을 가처분인지 뭔지 당장 취소해. 안 그러면 내가 너랑 끝장을 볼 줄 알아. 나는 평온하게 들었다. 그가 욕설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박준호 씨, 욕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내가 하루의 시간을 줬잖아. 짐 싸서 나가라고. 기절하셨다고? 그럼 빨리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모시고 가. 가처분 취소는 불가능해. 너, 박준호는 내 냉정함에 할 말을 잃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애원하는 기세까지 섞여 있었다. 연우야, 연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하면 안 됐는데. 우리 잘 얘기 좀 해보면 안 될까? 부부의 연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이 밤중에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매정하다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박준호, 당신이 우리 엄마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꺼지라고 소리칠 때 부부의 연을 생각이나 했어? 김영자 여사가 몇 번이고 우리 엄마를 모욕하고 내게 국을 끼얹을 때 정을 따졌냐고? 이제 와서 빌어? 늦었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갈 곳이 없으면 호텔에 가. 아니면 월세방을 구하든가. 심지어 당신들 예전에 살던 낡은 집으로 돌아가도 되고.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내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집 비워.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해.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대산 회장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건 것이리라. 전화를 받으니 역시 박준호의 아버지였다. 박대산 회장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고 피곤함과 저자세가 묻어났다. 연우야, 아비다. 이게 대체 무슨 난리냐. 1000번 만번 잘못한 건 다 준호와 그 어미 잘못이다. 아비가 너에게 사과하마. 응? 아비 체면을 봐서라도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 빌라, 이 회사,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잖니. 우리는 한 가족이잖니. 박 회장님,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말투는 서먹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거리가 느껴졌다.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의 면전에 대고 꺼지라고 소리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제가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젠시하지 않은 거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그의 긴 말을 더 듣지 않고 그 전화도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편안하게 잠들었다. 전화기 저편의 사람들은 분명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박준호가 회사에 나올 정신이 없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역시나 그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몇 가지 서류를 처리하고 부서 회의를 소집하여 직원들을 안정시켰다. 회사 직원들은 나를 경애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묻지 못했다. 오후에 나는 일찍 퇴근했다. 빌라로 돌아가지 않고 빌라에서 멀지 않은 한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았다. 이 각도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 일부가 보였다. 나는 커피 한 잔을 시켜 천천히 마시며 가끔 창밖을 쳐다보았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 5시가 다 되어갈 무렵 나는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박준호와 김영자 여사,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대산 회장까지 세 사람이 마치 설이 맞은 가지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대여섯 개의 너저분한 여행 가방과 큰 보따리들이 쌓여 있었다. 급하게 짐을 싼 티가 역력했다. 김영자 여사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박준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걸고 있었다. 임시 거처를 구하는 모양이었다. 단지를 드나들던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김영자 여사는 얼굴을 가방에 파묻을 기세였고 박준호는 전화기 저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들의 초라하고 마치 집 잃은 개와 같은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쾌감이 솟아올랐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타인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대가다. 석양이 그들의 몸 위에도 내 차가운 커피잔 위에도 쏟아져 내렸다. 나는 그들에게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길거리에서 노숙한다고? 아니, 그건 너무 약한 벌이다. 나는 그들이 앞으로의 매일매일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 것이다. 박준호 일가족이 마치 피난민처럼 큰 짐을 끌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나는 바로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는 카페에 앉아 레모네이드 한 잔을 더 시켰다.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쇼의 모든 하이라이트가 적절한 관객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을 열었다. 이 단톡방은 평소에는 관리사무소 공지사항이나 이웃 간의 소소한 도움 요청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오늘 이곳은 나의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었다. 나는 빠르게 타자를 쳤다. 말투에는 적당한 어쩔 수 없음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13동에 사는 서연우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 제 남편 박준호 씨와 그의 부모님께서 잠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단지 입구에서 잠시 머무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굳이 너무 많은 추측이나 이야기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올라가자마자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단톡방이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어머, 연우 씨, 무슨 일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평소 나와 안면이 있던 장 아주머니였다. 13동이면 그 건설사 하는 박씨네? 갑자기 왜 이사를 간대요? 아까 보니까 입구에서 짐 싸들고 되게 초라해 보이던데 구경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가정사라니 회사에 무슨 일 생겼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나는 화면에 빠르게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보며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설명보다 더 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효과였다. 모든 사람이 박씨 가족이 쫓겨났다는 사실은 알게 하되 이유는 모호하게 남겨두어 사람들이 마음껏 상상하게 만드는 거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통이 단톡방에 나타났다. 물론 그 정보통은 내가 미리 준비해둔 근처에 살면서 소식에 밝은 먼 친척 동생이었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어휴, 제가 좀 들었는데 박준호랑 그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굴었대요. 연우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시집 올 때 혼수도 그렇게 많이 해오고 박씨네 회사까지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박준호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장모님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그 엄마는 연우 언니한테 굿까지 끼얹었대요. 이걸 누가 참아요? 연우 언니가 참다 터진 거죠. 이 메시지가 올라오자 단톡방의 여론은 즉시 바뀌었다. 세상에, 진짜예요? 박준호 멀쩡하게 생겨서는 완전 쓰레기였네. 김영자 그 아줌마 평소에도 좀 깐깐해 보이더니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하다니. 연우 씨 너무 불쌍하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요? 그 빌라도 연우 씨네 집에서 해준 거라던데 꼴 좋다. 그런 집안은 쫓겨나도 싸. 나는 화면에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지지와 박씨 가문에 대한 비난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여론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빠르게 발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입주민 단톡방에서일 뿐, 다음 단계는 이 소식을 박준호의 회사, 그의 친구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인맥에 퍼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카카오톡을 닫고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다. 이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생활정보 블로거 친구였다. 나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내 시각으로 각색된 상황이었다. 그에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부탁하며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박준호 같은 남편을 경계해야 한다고 일깨워달라고 했다. 친구는 의기양양하게 즉시 동의하며 바로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밤에 포스팅하겠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가지 않고 엄마에게로 차를 몰았다. 엄마를 안심시켜드려야 했고 또한 엄마의 딸이 더 이상 그가 걱정하고 괴롭힘당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다. 엄마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역시나 안절부절못하고 계셨다. 나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물으셨다. 연우야, 내가 들었는데 네가 박준호네 식구들을 쫓아냈다며? 입주민 단톡방이 난리가 났던데 너 괜찮은 거니?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 나는 엄마의 손을 토닥이며 안심하시라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보세요, 저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저는 그냥 우리 것을 되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저를 어쩌지 못해요. 나는 내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자산을 회수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었는지 간단하게 엄마에게 설명해 드렸다. 엄마는 들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엄마는 나를 안고 흐느끼며 말씀하셨다. 잘했다, 잘했어. 우리 딸 다 컸네. 능력도 있고. 엄마가 이제 더는 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나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밤에 휴대폰을 보니 그 블로거 친구의 포스팅이 이미 올라와 있었다. 제목부터가 눈길을 끌었다. 경고, 부잣집 딸과 결혼한 개천용. 아낌없이 퍼주자 돌아온 것은 모욕뿐.
결국 거액의 혼수 들고 남편을 내쫓다. 기사는 비록 가명을 사용했지만 세부적인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 이야기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래 댓글 창은 더욱 볼만했다. 거의 일방적으로 개천용 일가를 비난하고 서연우를 동정하고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박준호가 지금쯤 분명히 이 소식들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살 곳 없는 궁핍함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여론의 손가락질과 압박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죽음은 길거리 노숙보다 그를 더 괴롭게 만들 것이다. 엄마 집에서 돌아와 차를 막 세웠을 때 휴대폰이 윙윙 울렸다. 박준호 일가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부탁했던 친척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내용은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몇 장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언니, 대박 사건. 그 사람들 진짜로 아파트 단지 밖그 길가 벤치에 앉아 있어. 짐 싸들고 완전 피난민 같아. 박준호는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호텔도 못 구한 것 같아. 완전 웃겨 죽겠어. 나는 사진을 열어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박준호, 김영자 여사, 그리고 박대산 회장 세 사람이 앉기에도 비좁은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발치에는 그 익숙한 여행 가방들이 쌓여 있었다. 김영자 여사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아마 울고 있는 듯했다. 박준호는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휴대폰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고 박대산 회장은 등을 구부린 채 오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나는 사진을 저장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느껴졌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나는 동생에게 답장했다. 알았어. 더 따라다닐 필요 없어. 이제 돌아와. 휴대폰을 막 내려놓았을 때 옆동에 사는 친한 장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연우 씨, 나 장 아주머니야. 세상에, 내가 방금 강아지 산책시키고 오다가 봤는데 박준호네 식구들이 단지 밖 벤치에 앉아 있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너는 괜찮고?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이 각도에서는 그 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피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더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아마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장 아주머니는 즉시 전화기 저편에서 의분을 토했다. 들었지, 들었어. 입주민 단톡방에 다 퍼졌어. 박준호랑 그 엄마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감히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쫓아내길 잘했어. 꼴 좋다. 길바닥에서 잡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벤치는 밤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주 물려 죽거나 얼어 죽어봐야 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스럽게 말했다. 내가 산책할 때 들었는데 김영자 그 여자가 거기서 엉엉 울면서 진작에 잘해줄 걸 그랬대.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늦었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아주머니, 저 좀 피곤해서 먼저 쉴게요. 그래, 쉬어.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아줌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장 아주머니는 아쉬운 듯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은 거의 조용할 틈이 없었다. 장 아주머니 외에도 평소 별로 친하지 않던 몇몇 이웃들도 애둘러 안부를 물으며 사실은 가십을 캐내려 했다. 나는 모두 감정에 골이 깊어져 처리 중이라는 식으로 대충 둘러댔다. 나는 박준호 일가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비참한 모습이 이 이웃들의 입과 단톡방을 통해 내일이면 근처 몇몇 아파트 단지의 가장 뜨거운 안주거리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의 과거, 그 보잘것없는 허영과 체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벗겨질 것이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을 차려 먹고 휴대폰으로 지역 뉴스를 훑어보았다. 역시나 어느 지역 생활 커뮤니티의 가십 게시판에서 인기글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충격. 모건설사 사장 일가 심야의 호화빌라에서 쫓겨나. 원인은 얻어먹는 주제에 큰 소리치다. 아내를 격분시킨 것. 게시물에는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묘사된 시간, 장소, 인물 특징, 특히 장모를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국을 끼얹고 아내가 거액의 혼수를 해왔다는 등의 세부 사항은 거의 박준호 일가의 주민등록번호를 읊는 수준이었다. 아래의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넘었다. 온갖 조롱과 욕설, 분석으로 뜨거웠다. 치비게 밥은 얻어먹으면서 자존심은 못 버렸네. 저런 남자는 저런 꼴을 당해도 싸다. 듣자 하니 저 남자 회사도 아내 집안 덕에 살아났다던데 진짜 개천용의 정석이네. 주소 좀. 몰락한 부자 구경하러 가게. 탄. 나는 이 댓글들을 평온하게 훑어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여론의 위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을 직접 때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박준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면과 남들의 시선이었다. 이제 그는 이 도시에서 거의 사회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여론 공격은 정신적인 고문일 뿐 법적, 재정적 청산이 실질적인 것이다. 이혼 합의서를 빨리 작성해야 했고 회사의 그 엉망인 장부도 완전히 정리해야 했다. 박준호가 지금 정신없는 틈을 타 승세를 몰아붙일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이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오후에 만나 이혼 합의와 회사 지분 청산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박준호 일가가 길거리 노숙의 충격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반격을 조직할 정신이 없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박준호 일가가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잘지, 계속 모기에게 뜯길지, 아니면 마침내 값싼 여관이라도 찾아 몸을 웅크릴지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법원의 소장 부보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마침내 박준호의 손에 전달되었다. 동시에 내가 이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작성한 이혼 합의서도 함께 송달되었다. 조항은 명확하고 냉혹했다.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과 혼전 재산 약정서에 근거하여 박준호가 무조건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주장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나의 혼전 재산을 명확히 하고 나니 소위 공동 재산이라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박준호가 이 서류들을 받았을 때 분명히 척추가 뽑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 아직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거나 최후의 발악을 할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여론이라는 칼은 이미 내가 날카롭게 갈아놓았다. 이제 베어낼 시간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지역 방송국의 생활정보 프로그램 기자 한 명을 만났다. 나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사랑을 위해 신분을 낮춰 결혼하고 모든 것을 바친 아내가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장기적인 정신적 학대와 모욕을 당했는지, 심지어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까지 나는 울며불며 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진술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들렸다. 기자 친구는 의분을 느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세상을 경계시키는 깊이 있고 힘있는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얻어먹는 주제의 큰 소리는 언제까지? 독립적인 여성이 법으로 되찾은 존엄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다. 보도에서 내 모습은 두꺼운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고 목소리도 변조되었다. 하지만 박준호의 이름, 파크건설의 이름, 그리고 그들 가족이 빌라에서 쫓겨난 후 길거리에서 노숙하던 비참한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났다. 프로그램에서는 이웃 주민과 법률 전문가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인정과 법리 양쪽에서 박준호 일가를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았다.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날 밤 내 휴대폰은 불이 났다. 친척, 친구,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창들까지 紛紛이 문자나 전화를 보내왔다. 말 속에는 지지와 박씨 가문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나는 일일이 예의 바르게 답하며 걱정에 감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법적으로 처리 중이라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며 냉정하고 절제된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이 여론의 위력은 엄청났다. 다음 날 나는 왕 이사님으로부터 파크건설에 남은 몇몇 오랜 고객들이 도덕적 위험을 이유로 계약 해지나 협력 중단을 통보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준호가 예전에 소위 형님 동생들에게 돈을 빌리러 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대충 둘러대는 말만 듣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의 작은 인맥 네트워크는 그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더 심한 것은 누군가가 박준호와 김영자 여사의 사진과 그들의 옛집 주소를 여러 활발한 지역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 퍼뜨렸다는 것이다. 글에는 온갖 조롱이 담겨 있었다. 얻어먹는 주제에 큰소리계의 끝판왕 모자를 찾습니다. 개천용과 그의 야박한 어머니. 구경환영. 이제 그들은 마지막 숨을 곧조차 얻게 되었다. 듣자 하니 김영자 여사가 한번 용기를 내어 근처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다가 그녀를 알아본 몇몇 할머니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감정이 격해진 행인에게 썩은 채소를 맞을 뻔했다고 한다. 그 후로 겁에 질려 다시는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박준호는 더욱 심했다. 길거리의 쥐처럼 임시직이라도 구하러 갔다가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 일쑤였다. 이런 사회적 죽음은 단순한 경제적 파산보다 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 낡고 허름한 옛집에 숨어 물질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정신적 짓밟힘을 견뎌야 했다. 모든 이상한 눈초리, 모든 수군거림이 그들의 과거의 파렴치함과 현재의 몰락을 상기시키는 것과 같았다. 이 변호사님은 박준호의 변호사가 최근 연락해 왔는데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재산 분할해서 조금 양보해 줄 수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라도 박준호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이 변호사님께 한마디만 했다.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전해주세요. 합의서의 조건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마침 저도 판사님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욕했는지, 어떻게 내게 국을 끼얹었는지 듣게 하고 싶으니까요. 나는 박준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 사망했으며 법적으로는 승산이 전혀 없었다. 그는 지금 마치 유리병에 갇힌 벌레와 같았다. 출구는 보이지만 결코 날아갈 수 없는, 그저 힘이 닿을 때까지 헛되이 부딪힐 뿐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인내심을 갖고 그가 마침내 굴욕적인 이름으로 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며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이 전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법정의 최종 판결은 그들을 위해 울리는 마지막 조종, 곁적이 될 것이다. 법원의 조정실,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나는 긴 테이블의 한쪽에 앉았고 이 변호사님이 내 옆에서 차분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준호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마지막 소통에서 벽에 부딪힌 후 더 이상 헛수고하기 싫었는지 오늘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달 만에 본 박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원래는 몸에 잘 맞던 정장은 이제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눈밑은 퀭했으며 머리는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다.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예전에 그 거만하던 기세는 이제 쇠락과 공포로 대체되었다. 여론과 사회적 죽음이라는 이중의 타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던 모양이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의례적으로 입을 열었다. 원고 서연우, 피고 박준호 두 분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혼전 재산 약정서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분명하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마지막 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의 의지가 있습니까? 나는 말없이 이 변호사님을 쳐다보기만 했다. 이 변호사님이 알아차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희 원고 측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혼에 동의하며 약정서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혼전 재산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자산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의 마지노선이며 법이 마땅히 지지해야 할 결과입니다. 혼인 관계 존속 중 피고 측의 과실 행위를 고려하여 저희는 어떠한 형태의 타협이나 소위 보상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의 시선이 박준호에게로 향했다. 피고 박준호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나와 이 변호사님의 냉정한 눈빛과 마주치자 마치 바늘에 찔린 것처럼 다시 움츠러들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고객들의 이탈, 친구들의 외면, 길거리에서의 손가락질,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완전히 지친 모양이었다. 모든 저항과 환상은 절대적인 법적 증거와 거센 여론 앞에서 우습고 무력할 뿐이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갈라진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마침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주저앉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해 없습니다. 이혼에 동의하고 약정서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것이 그의 마지막 힘까지 모두 짜내는 듯했다. 판사는 이런 일방적인 사건에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기록했다. 좋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송 청구를 모두 인정했으므로 본 사건은 재판 없이 바로 민사조정 조서를 발급하겠습니다. 그 효력은 판결문과 동일합니다. 양측 모두 이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와 박준호의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모든 재산의 귀속을 명확히 한 민사조정조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펜을 들어 망설임 없이 내 이름을 적었다. 서연우. 세 글자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 황당했던 결혼 생활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박준호는 펜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문서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마침내 비뚤비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몇 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나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내 몫의 조정조서 사본을 챙겨들고 이 변호사님께 고개를 끄덕인 후 조정실을 나왔다. 복도의 빛은 환했고 등 뒤의 어둠과 쇠락을 완전히 차단해 주었다. 법원문을 나섰을 때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차갑고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법적인 승리는 나의 복수의 길에 가장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오늘부터 빌라, 상가, 그리고 박씨 가문 회사에서 청산하여 되찾은 자금은 모두 명실상부하게 완전히 나 서연우의 것이 되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넘볼 수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몇 가지 마무리 작업이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식으로 반리하여 등기 부등본에서 박준호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는 것, 그리고 박씨 가문과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인연을 끊는 것. 며칠 후 나는 이 변호사님을 통해 서명된 서류 한 부와 짧은 편지 한 통을 박준호의 옛집 주소로 보냈다. 서류는 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하겠다는 동의서였다. 비록 법원에 문서가 있었지만 절차상 그의 서명이 있으면 더 순조로웠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인과응보, 인고잉보, 자업자득, 지입즈덕, 부디 잘 지내시길. 나는 박준호, 특히 김영자 여사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승리자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모든 악행에 대한 가장 철저한 부정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짓밟고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결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 재산과 체면을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모든 원하는 여기까지다. 법은 나에게 공정을 주었고 여론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내 세상에서 박준호와 그의 가족에 관한 모든 것은 이제 깨끗이 정리되었다. 이제 새롭고 오직 나와 엄마만을 위한 삶을 맞이할 시간이었다. 햇살 가득한 나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가볍고 단호했다. 엄마, 다 끝났어요. 법은 우리 편이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일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 없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의 목소리는 흐느낌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와 기쁨이 더 컸다. 잘했다, 잘했어. 끝났다니 다행이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맑고 투명했다. 복수의 불꽃은 이미 꺼졌다. 남은 것은 불에 타버린 후 더욱 단단하고 넓어진 땅이었다. 이 땅 위에 나는 나와 엄마를 위해 진정으로 따뜻하고 견고한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낡은 빌라를 팔아 과거와 작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여 엄마와 함께 우리 인생 후반전에 멋진 장을 열 것이다. 그리고 한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희미한 배경이 되어 다시는 우리에게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